안녕하세요. 표상록의 코인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새롭게 또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아마 저희 채널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은 되게 익숙한 구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또 한번 재미를 좀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이제 비트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10월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었던 시기를 겪었던 것 같고요. 11월 초 이제 셧다운 해제 기대감에 따라서 조금 반등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은 이러한 변동성이 좀 있어야지 좀 진행되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그 변동성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좀 올바르게 투자를 하는지, 그걸 할 수 있는지를 좀 배워가는, 투자 체력을 쌓는 움직임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불스코어라고 하죠. 이제 강세 점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202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이제 0 밑으로 이제 급락하는 등 시장 전반에서 약세 경고음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0만 달러 밑으로 하회를 하였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7만 9천 달러까지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도 많이 나왔고, 그러한 분석들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0월이 지나면서 비트코인 사이클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반감기 후 18개월이 지난 시점이 보통 사이클의 정점이었던 그런 과거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10월이 지난 이후에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좀 주장하셨던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좀 오늘은 좀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 온체인 데이터가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승 가능성, 이런 부분들의 근거를 좀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살펴보면요, 최근에 대규모 선물 청산이 있었죠. 10월 11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대상으로 이런 관세 관련해서 더욱더 좀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고, 그에 따라서 이런 가상자산 시장은 되게 대규모 청산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파생 상품 청산이 하루 기준으로 200억 달러가 넘었었거든요. 그 규모는 과거 코로나 시기, 그리고 이제 루나테라 사태 이후 FTX 사태보다도 거의 10배 가까운 수준으로 커졌던 규모였기 때문에 되게 시장 영향력이 컸었고, 그 움직임이 계속해서 투심을 좀 꺾어 내렸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산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러한 고민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청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포지션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여유 자금이 있겠죠. 그래서 이 자금이 이 포지션이 마진 한도를 넘어가게 되었을 때 좀 강제적으로 좀 정리가 되는 현상을 청산이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난 2배 레버리지를 했습니다. 2배 레버리지 롱을 걸었는데 이 가격대가 마이너스 50%가 됩니다. 그럼 그 마이너스 50%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이 청산이 되는 그러한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레버리지 2배 정도면은 사실 좀 안정성 있는 선물 거래를 하는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이번 10월 11일에는 레버리지 2배를 하던 사람들도 청산이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알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70%, 80%, 심지어 99%까지 떨어졌던 코인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되게 좀 특이한 현상이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는 현물 거래 비중도 높지만은 이런 파생 상품 비중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인해서 더욱더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청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이벤트가 가격을 빠르게 내리기도 하고 빠르게 올리기도 하는 그러한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있었던 것은 롱 청산이죠. 롱 포지션을 보유했던 분들이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청산을 당했는데, 이제 과열된 어떤 매수 포지션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고, 그게 이제 클로징이 되면서 급락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숏 청산은 숏 스퀴즈라고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공매도 포지션이죠. 이것은 떨어질 거다 이렇게 하였지만은 반대로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청산이 되는 그러한 이제 롱 스퀴즈도 있고 숏 스퀴즈도 있다, 이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청산이라는 것은 이제 현물과는 좀 다른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을 만들기보다는 좀 변동성을 좀 키우는 움직임이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급락 또는 급등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클렌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클린하고 정화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좀 재정비하고 다시 한번 다음 방향을 위한 정화 작용이다 라는 차원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나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압도적인 거래량을 좀 보이면서 이제 가격을 주도하는 현상을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관, 뭐 ETF의 유입, ETF 옵션이라는 것도 생겼고 ETF와 관련된 파생 상품, 레버리지 상품들도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최근에 가상자산 시장만 보더라도 파생 상품 거래량이 현물의 거의 10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뭐 이러한 현상은 뭐 단순히 투기적인 포지션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뭐 기관 자금의 유입, 그들은 이제 큰 규모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현물에 대한 헤지 포지션으로 또는 뭐 레버리지의 뭐 업사이드를 위한 그런 알파를 위한 전략으로서 활용을 하는 거래 구조가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이라는 것은 현물보다 조금은 더 유동성을 높고 즉각적으로 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스팟 ETF, 현물 ETF나 현물 매입보다는 좀 파생 상품으로 포지션을 좀 헤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이를 좀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사실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현물의 가치도 집중을 하는 전략을 펼치는 기관들도 있겠지만은 현물을 보유함으로써 또는 이제 파생 상품과 선물이라는 반대되는 구조를 가짐으로써 헤지를 하면서 포지션의 구조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현물보다는 파생 상품 시장이 더 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좀 가격의 움직임, 왔다 갔다 할 좀 가능성도 많이 여지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선물뿐만 아니라 옵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선물 같은 경우는 오픈 인터레스트, 뭐 OI 이런 거 계속 미결제 약정 지켜보고 있고, 또는 펀딩비도 지켜보고 있고, 이렇게 이제 선물에 대한 것도 좀 지켜보는 가운데 동시에 이제 옵션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맥스 프레임 프라이스라고 이제 매 주마다 보통 금요일마다 이제 그 옵션이 만기가 되는데 그때 가장 가격이 고통을 많이 갖는 가격대가 어디인지 보통 그 가격대로 좀 회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꾸준히 살피는 것도 우리의 투자의 뭐 건전성,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적인 조정, 이런 것의 전형적인 특징,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심리적으로는 사실 시즌 종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는 10월, 11월 뭐 과거 반감기 패턴에 의해서 그 시기가 맞물리면서 이번에 끝났다, 이번에 좀 돈 못 벌었는데 너무 아쉽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고, 특히 이제 현물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현물이라는 그 개수를 보유를 하고 있겠지만은 특히 선물을 롱을 보유하셨던 분들은 이제 사실 거의 뭐 모든 포지션을 다 열어놨으면은 거의 0이 되어가지고 아마 되게 힘드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렇게 좀 착각하게 되는 이유,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사실 일반인보다는 좀 더 긴 기간으로 자금을 운용합니다. 뭐 최소 뭐 펀드를 운용하면 5년, 7년, 10년 이렇게 운용을 하고,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 좀 단기적으로 빨리 벌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심리적인 허들에서 또는 시간적인 뭐 그런 비중에서 약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좀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기관은 좀 중장기 관점에서 이런 포지션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뭐 가격을 늘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형적으로는 뭐 청산이나 레버리지를 뭐 해소를 하는 거죠. 청산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좀 해소하게 되고 유동성이 감소가 되고, 이것은 약간 정화되는 효과가 나고 거래량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이 좀 죽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쉬운데요. 뭐 그에 따라서 뭐 공포지수 뭐 이런 게 급등하기도 하죠. 공포와 탐욕지수에서 공포로 내려가거나 또는 빅스 지수가 급등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시즌 종료다라는 투심이 좀 많이 확산이 되긴 합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온체인 데이터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 보유자 또는 단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을 좀 지켜볼 수 있는데, 뭐 장기 보유자가 뭐 매도했다는 소식도 많이 들려왔지만은 그 합을 보시면 꾸준히 좀 축적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이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고 뭐 큰 규모의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건전하게 좀 손바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기사, 언론 보도에 따라서 그 투심이 많이 계속 자극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단기적으로 연쇄 작용을 만들어낸다, 피드백 루프가 적용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계속 이렇게 투심을 꺾어 놓고 뉴스도 나오고 가격도 떨어지고 하면서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것이 끝났다라고 착각을 만들게 되는 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러할 때 저희가 사실 사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사야 되는데 그 용기가 내는 것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 교훈을 배우면 좋겠는데, 뭐 항상 공포에서 사고 환희에서 팔아라, 이 교훈을 계속 좀 인지하시고 의도적으로 그러한 움직임을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실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였어요. 이제 코로나 시기였고, 이제 2019년부터 해서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나가는 상황이었는데, 2020년 3월에 코로나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투심이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시면은 파생 상품 청산량이 어마무시하게 튀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시장이 조금 정화가 되고 다시 꾸준히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좀 지켜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2021년 이제 4월 11월 더블탑이 있었는데 4월과 11월 사이 중간에도 청산이 되게 크게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약간의 조정을 겪고 다시 한번 11월에 이제 더블탑 두 번째 탑까지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청산이라는 것이 되게 무서운 시기이고 무섭게 되게 이게 작용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더욱 되게 그런 내러티브를 조성을 하게 되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였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번 2025년 그 청산의 거래량을 좀 보시면은 올 3월, 4월 이제 그 관세로 인해 가지고 청산량이 되게 커졌습니다. 그때 이제 투심이 망가지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하락했었죠. 이제 그 시기에 오히려 청산이 커졌고 이후에 다시 또 반등하는 움직임 분명히 지켜보실 수 있고요. 아마 이번에도 2025년 10월 11일 당시 청산량이 매우 컸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하락하면서 계속 보합권을 그려나가고 있죠. 이것은 오히려 손바뀜이 진행되고 있고 들어왔던 유동성에 대한 거품들을 좀 꺼주는 과정으로서 저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과거 사례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동시에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지켜볼 수 있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18개월 지났기 때문에 시즌 종료다 외치시는 분들도 있고, 이번에는 과거와는 좀 패턴이 다르게 바뀌고 있고 진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에 가깝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온체인 데이터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과거 패턴과는 약간 좀 다른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가장 크게는 저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좀 먼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 패턴을 보시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항상 고점을 기록하고 이제 급락하는 구간이 항상 나타났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구간이 나타나는 듯 하였으나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한 65%에서 한 58%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더 급락을 하면은 알트코인의 불장이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 58% 찍고 다시 이제 62% 사이에서 거의 한 60%를 기준으로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전히 보합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다시 한번 언제 빠질지 어느 만큼 빠질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것이 더 빠지는 구간이 나타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알트코인의 불마켓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리는 MVRV G스코어, 이제 마켓 밸류 대 리얼라이즈드 밸류죠. 내가 투자한 원가 대비해서 지금 시장 가치는 어떠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는 7 이상인 경우에는 고점이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1.5에서 2.0 구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는 과거처럼 7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사이클에서는 최소 한 3.0까지, 한 최대는 한 6.0 부근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아직까지 가지 않았고 그냥 여전히 그 지표상으로도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이외에도 200주 이동 평균선 여전히 건강하게 흘러가고 있고, 파이 사이클 탑 인디케이터 또한 건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NUPL이라고 이제 순 미실현 이익률 이러한 지표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게 과열 구간에 갔을 때 보통 정점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과열 구간이 아니라 아직은 그보다 좀 낮은 낙관 희망 단계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도 참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롱텀 홀드의 공급 비중, 이제 과거로부터 오래되었던 과거에 채굴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약 70%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홀딩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이제 거래소의 순수입량, 순유입량, 순유출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오히려 매도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유출하면서 내가 거래소 또는 지갑에 보관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보유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또 말씀드렸던 이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비율 오실레이터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아직까지 좀 하락하고 있고 이렇게 좀 낮은 구간에 있다라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은 충분히 있으나 아직까지 투심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코인으로 좀 전환되고 있지 않은 단계이고요. 아마 그것이 어느 순간 투심이 불붙으면은
되게 급격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 자금으로서 이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온체인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뭐 열기가 좀 식은 것은 맞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구조적으로 아직 고점은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뭐 저희가 이제 온체인 데이터, 사실 뭐 매크로 시장이 가장 먼저 보고 이제 가장자리 시장에 대한 움직임 보고 이제 온체인 데이터들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는 탑다운 구조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근거가 결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지금 뭐 과거로부터 이제 고점이라고 판단되었던 시장은 뭐 현물에 대한 매도 증가, 그리고 장기 보유자가 다 손 털고 나가거나,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유출, 그러니까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총액도 시가총액도 좀 떨어지는 구간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좀 반대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장기 보유자, 뭐 과거 고래들은 일부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뭐 DAT 기업이나 ETF 기업으로 인한 손바뀜 진행되고 있고, 단기 매매자 같은 경우는 선물을 통해 청산되는 흐름 좀 나타났었다. 이제 그렇지만은 기관들은 오히려 매집 중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고 사상 최고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스테이블 공급 비율 오실레이터 또한 아직 저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반등되는 움직임이 조금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런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보았을 때는 뭐 고점은 아닌, 뭐 사이클의 피크는 아니다, 사이클이 아직은 진행 중이다 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기관들이 사실 뭐 미실현 손실을 감수하면서 뭐 이더리움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들은 좀 어떻게 해석하고 좀 투자 전략에 반영하면 좋을지라는 것을 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더리움의 DAT 기업 대표적인 기업이죠. 이제 비트마인이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 이제 톰리 의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실현 손실이 거의 하나로 한 3조 원 가까워진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마인은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샤프링크라는 기업들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관들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이 아니라 조금은 중장기의 규모로, 그리고 대규모의 자금으로서 운용을 하면서 되게 중장기의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대적인 가격, 포지션의 절대적인 가격에 좀 추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의 iOS, 안드로이드라 많이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되게 다각화하고 있고 그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런 블록체인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단기적인 가격 조정, 그들 입장에서는 아직 투자할 자금도 있고 시간도 있어.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뭐 투자의 대상에 대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 저가에 살 수 있는 뭐 박앤세일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DCA 전략으로 모으는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더리움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지만은 비트코인의 DAT 기업 대표적으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있고 메타플래닛도 있는데 계속해서 사잖아요. 가격이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중장기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또는 화폐에 대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그래서 이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많이 좀 각광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더리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금융에 대한 인프라 또는 블록체인에 대한 인프라로 많이 볼 수 있고, 특히나 블랙락이나 피델리티나 이런 전통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을 채택할 때, 도입할 때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이 톰리라는 곳, 비트마인이라는 곳은 그냥 이더리움을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프라로서 활용해서 스테이킹 수익이든 또는 이 인프라를 통해서 얻는 부가적인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이든 이런 것을 위해서 그 활용성에 대해서 좀 배팅을 한 것이다 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기라기보다는 재무 전략인 동시에 이런 해지 수단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디지털 금고를 구축하는 일이다 정도로 좀 해석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관이 사는 가격대, 이제 사실 그 기관들이 얼마에 샀는지에 대한 코스트 베이시스가 다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런 스트래티지도 본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를 하고 있고, 이런 비트마인이나 이런 상장사들은 그런 것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샀던 가격대, 거기가 좀 방어적 지지선 이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고, 그 가격대까지 근처로 왔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혹은 그것도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좀 DCA 전략으로 분할을 꾸준히 해서 하는 것이 좀 괜찮지 않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시간 조정을 갖고 있는 거죠. 기간 조정이라고도 하는데, 또는
보시면 투자를 할 때 결국엔 두 가지의 조정이 있거든요. 가격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가격 조정이 있고, 시간을 되게 지루하게 행보하고 보합권에 있고 이러면서 이제 뭐 되게 지루하게 만드는 좀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뭐 둘 다 좀 나타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지치고 힘들 때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곤 합니다. 그것을 사실 기다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를 위해서 마음가짐을 좀 잘 올바르게 투자 체력을 쌓을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이제 심리적인 원칙의 기본으로는 이제 변동성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당연한 것이고 시장의 언어이다. 그렇지만 인내라는 것은 결국 투자자의 몫이고 통역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뭐 현금 흐름을 관리하여라 라는 것이 첫 번째인데, 사실 불안감이라는 것은 유동성 부족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대출 뭐 만기가 언제이고, 그다음에 내가 써야 될 돈이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때 필요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전 옳지 않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좀 여유 자금으로 해야지 길게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 분산도 필요합니다. 뭐 가격의 예측보다는 좀 시간을 나누는, 좀 분산적으로 뭐 분할 매수하는, 좀 분할 매도하는 이러한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비중 조절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제 코인 포트폴리오, 저희 채널명이기도 한데, 이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 이런 것을 본인의 뭐 몫에 맞게,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에 맞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네 번째로는 마인드셋이 중요하죠. 이런 행보장이라는 것은 뭐 포기하는 구간이 아니라 기회의 축적기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면서 접근하시면은 오히려 좀 좋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 체력을 위한 마인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정보 필터링입니다. 이것은 뭐 공포성 뉴스, 이것은 사실 수익이 아닌 청산을 부르는, 결국에 포모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저희가 채널 초창기에 항상 네 가지 주의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욕심, 세 번째가 도파민, 네 번째가 성급함입니다. 아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이것이 전부 다 이 네 가지를 좀 조심하면은 다 좀 피할 수 있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렇게 꾸준히 뭐 관찰도 하고 시장에 참여도 하고 이러한 필요가 있고,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포트폴리오 구축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인지하시고 함께 좀 해나가면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뭐 새로운 또 과거에 또 되게 익숙했던 뭐 모습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좀 기쁜 것 같고요. 아마 11월, 12월 지금 뭐 남아있는 2025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뭐 저는 다양한 측면에서 되게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뭐 다른 영상에서든 뭐 추후에 좀 다룰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뭐 저희 채널 많이 놀러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